네, 4차 산업시대 경제성 분석, 경제성 공학, 동영상 강의, 현재가치법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가치법 두 번째 동영상이고요. 네, 벌써 이제 이쯤 배우면 슬슬 중간고사가 걱정이 될 텐데요. 네, 아래쪽에 나오는 것처럼 학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아마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학교, 우리 과 학생들에게는 그 실시간 Q&A 방송을 제가 공지를 수업 시간에 따로 할 거예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서 이제 응답했던 내용들을 또 정리를 해서 유튜브에도 올리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모르는 것들을 바로바로 질문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그 자리에서 실시간 방송으로 바로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나중에 동영상 올라와서 보는 것보다는 바로바로 그렇게 질문해서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뒤늦게 동영상을 올렸을 때 그걸 보고 공부할 만한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 거예요. 시험 한 2, 3일 정도 전에 하니까 미리 공지가 되면 잘 준비해서 질문할 걸 미리 공부를 해두도록 하세요. 네, 그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좀 아파서 죄송합니다. 자, 계속 하겠습니다. 이제 가치평가 방법론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실제 가치평가 방법론들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요. 대안들을 선택하기 위한 그 방법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회수기간법이고요. 회수기간. 회수기간법은 여기 오른쪽에 나타나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런 현금 흐름이 있다라고 할 때 얘네들을 이렇게 그냥 다 쌓는 거죠. 이 아래쪽에 있는 걸 그냥 이 위쪽으로 이렇게 쌓았다라고 하면 내가 처음에 돈이 이만큼 들어가니까 1기간, 2기간, 3기간에 있는 돈을 그대로 가져와요. 할인 없이. 할인이 뭐냐면 F를 P로 바꾸는 과정이거든요. 할인 없이 그냥 크기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언제 이 원금을 투자금을 넘어섰는지를 보는 거예요. 1, 2, 3 하면 3이죠. 3. 3년이 지나야 원금을 넘어서는 거죠. 얘까지는 필요 없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부당하다 해서 할인 회수 기간법이라는 것도 나오긴 했는데요. 잠시 후에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내용은 순현가법이라는 거예요. Net Present Value 혹은 Present Worth라고 하는 순현가법은 뭐 미래가로 바꿔도 되고 연가로 바꿔도 되는데 이 현금 흐름과 같은 이 되게 복잡한 현금 흐름과 같은 크기를 갖는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합쳐서 P를 구해서 P가 가장 큰 것 혹은 P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해서 큰지 작은지를 비교를 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P로 안 바꿔도 되고 A로 바꿔도 되고 F로 바꿔도 돼요. 뭘로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같은 시점에 어떤 P나 A나 F로 바꿔서 서로 비교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캐시플로우를 한 종류로 싹 몰아서 그 크기를 보겠다는 거예요. 네. 얘는 단위가 기간이 된다 그러면 뭐 연이 될 수도 있고 뭐 월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기간이 된다 그러면 얘는 그냥 돈 단위가 그대로 되겠죠. 뭐 원이면 원, 뭐 달러면 달러 그대로 되겠죠. 내부 수익률법은 돈의 시간 가치를 고려해서 수익률을 구하자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복잡한 캐시플로우가 있을 때 얘는 도대체 수익률이 몇 퍼센트냐? 네. 수익률이 어느 정도냐를 비교를 해서 수익률이 큰 쪽을 선택을 하겠다는 겁니다. 요건 조금 복잡해요. 단순히 수익률끼리 비교할 수는 없고요. 두나싱의 수익률이랑 비교할 수 있는데 서로 다른 투자 대안의 수익률 비교는 아마 다음 강의 자료에서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조금 귀찮은 작업을 하나 해야 됩니다. 기대하시죠. 비용 편익 분석 같은 경우에는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볼 거예요. 어떤 국책 사업 같은 것들, 특히 뭐 도로를 닦거나 철도를 놓거나 이럴 때 비용 편익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 비용 예비 타당성 분석을 해서 뭐 일이 넘어서 뭐 통과가 됐네 안 됐네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쉽게 보시면 요 캐시플로우에서 돈이 나가는 건 여기 있고 들어오는 건 여기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것을 쪼개는 거예요. 네, 제가 가리고 있군요. 잠시만.
코스트 부분과 돈이 나가는 코스트 부분과 돈이 들어오는 베너핏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예, 베너핏과 코스트의 비율이 1보다 크면 좋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요 세 가지 방법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요. 요 세 가지는 결론이 같아요. 뭐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근데 회수기간법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입니다. 그래서 회수기간법은 진지한 문서에 쓰이는 건 아니고요. 간략하게 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뭔가가 뭔지 지금부터 한번 보죠. 회수기간법은 방금 전 페이지에서 살펴본 것처럼 몇 기간 후에 투자금을 회수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도대체 몇 기간 후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돈을 투자했는데 이 원금을 좀 다시 써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돈이 언제쯤 돌아오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동성 중심이라고 해요. 돈을 다시 돌려받아야 내가 그 돈을 또 딴 데 쓰니까 그걸 유동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동성 중심의 판단입니다. 계산이 쉽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계산이 상당히 쉽습니다. 예제 4.1을 보시면 예제 4.1을 보면 마이너스 600, 마이너스 600, 100, 200, 200, 300 이렇게 된 투자 대안이 있다라고 보시죠. 이렇게 4년짜리 캐시플로우가 있어요. 그럼 이걸 잔액, 밸런스로 보면 처음에는 마이너스 600이 그냥 나갔어요. 1년이 지나면 100만 원을 받았으니까 마이너스 500이 됩니다. 지금 돈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2년이 지나면 200을 다시 또 받으니까 마이너스 300이 되죠. 또 2년이 지나면 마이너스 100. 마지막으로 4년째가 되면 300을 받으니까 플러스 200이 됩니다. 처음 플러스가 된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4년 후가 돼야지 원금을 다 되찾고 넘어서게 되니까 회수 기간은 4년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좀 불공평하다기보다는 좀 부정확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그래프가 아래 위쪽이 좀 바뀌긴 했는데 3년째는 마이너스 100이었다가 4년째는 200이 됐으면 이게 200이고 100이면 이쯤 어딘가에서 원금을 회수한 것처럼 봐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1대2로 나눠서 여기를 3.33년으로 보기도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그런 거 없어요. 회수기간법의 원래 의미는 실제로 내가 원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냥 기본적으로 4년이 맞는 거예요. 근데 다시 우리가 얘기했듯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게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금액 그 자체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야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다. 너무 비현실적이다. 이 200만 원과 이때 200만 원은 같은 게 아닌데 이걸 그냥 200만 원으로 퉁치고 계산해도 되느냐. 그래서 이걸 할인된 금액으로 계산하는 할인 회수 기간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얘네들을 전부 다 P로 바꿔서 얘들이 아니죠. 얘네들을 다 P로 바꿔서 전부 다 P로 바꿔서 조금씩 작아지겠죠. 그런 다음에 이 회수기간법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좀 회수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겠죠. 그죠? P가 좀 더 작아지니까 전부 다. 요 플러스들이 좀 더 작아지니까 회수기간이 일반적으로 좀 뒤로 밀리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런데 회수기간법은 이것만 단점이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유동성을 보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 흐름을 고려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똑같은 두 개의 현금 흐름이 있는데 3년까지는 똑같다라고 하죠. 거의. 둘 다 3년째 회수 기간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는 그 이후에 뭐 그냥 변변찮고 하나는 그 이후에 엄청 많이 돈이 들어온다고 봅시다. 그럼 우리 생각이 이게 좋을 것 같은데 회수 기간이 같으니까 얘네랑 같다 이렇게 판단하거나 심지어 만약에 2년 차에 돈이 좀 많이 들어오고 가서 이쪽이 회수 기간이 빨랐다라고 하면 이쪽 대안을 더 좋게 평가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현금 흐름을 보지 않아요. 회수 기간이 일어나는 원금이 다시 회복되는 순간까지의 현금 흐름만 고려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현금 흐름을 아예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좀 한계점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산이 쉽고 내가 언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라는 요 유동성 개념에 주목하고 있다는 요 포인트만 장점으로 가지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순현가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순현가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Net Present Value라고 불리는 순현가법인데요. 보통 net, 순 이런 말은 보통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다 계산해서 남은 나머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100에서 30 빼면 70. 우리가 이런 말을 언제 많이 쓰죠? 순위 이럴 때 쓰죠. 그죠? 100만 원을 벌었는데 비용이 30만 원 나갔다. 그럼 70만 원 순이익이네. 이런 말 쓰죠. 영어에서 순이익도 net profit이에요. 그래서 net이란 말은 뭐를 이렇게 뺐다. 그물이니까 이렇게 걸러냈다. 이런 뜻이에요. 갑자기 토익 시간 같은데. 그래서 net present value는 PV를 구하는데 net을 했다. 뺐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얘들을 전부 다 현금 흐름을 전부 다 P로 바꿨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형태를 보면 원래 캐시플로우가 있을 때 이걸 다 각각을 P로 바꾼 겁니다. 각각을 다 F에서 P로 바꾼 즉 PV를 구한 게 됩니다. 각 시점의 캐시플로우를 전부 다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걸 의미해요. 근데 각 시점의 그 캐시플로우를 현재 가치로 바꿀 때 이자율을 적용을 해서 이 이자율이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 MARR이거든요. 이자율을 적용을 해서 나눠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F에서 P로 바꿀 때 항상 작아지잖아요. 이걸 할인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과정을 이렇게 F에서 P로 바꾸는 걸 할인한다 그래서 Discounted Cash Flow, DCF라고 부릅니다. DCF, Discounted Cash Flow. 그래서 할인 현금 흐름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할인 현금 흐름법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냥 뭐 순효과법이라는 용어만 알아두셔도 괜찮겠습니다.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로 그걸 다 모아서 계산하는 거죠. 이거 뭐 실제 예를 보면 간단해요. 그 전에 그림으로 잠깐 개념부터 설명드리면 이렇게 진한 파란색으로, 진한 회색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게 있어요. 초반에 이만큼 돈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삐뚤빼뚤 돈이 들어오죠. 그러면 얘를 현재 가치로 바꾸면 조금 작아지겠죠. 약간 작아졌어. 얘도 이거보다 조금 작은 현재 가치. 얘도 이거보다 조금 작은 현재 가치로 바뀌고 얘도 이거보다 조금 작은 현재 가치로 바뀌고 그러면 플러스가 이만큼 마이너스가 이만큼 그럼 이거 뺀 이거 두 개를 합한 거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다 합한 게 NPV가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굉장히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계산을 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example 5라는 스프레드시트 파일을 보시면 되는데 예제 4.1을 보시면 이자율, 즉 MARR이 10%일 때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 600, 100, 200, 200, 300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각각을 할인을 하면 이자율은 다 10%일 때 기간이 0인 거, 기간이 1인 거, 기간이 2인 거, 기간이 3인 거, 기간이 4인 거 다 똑같은 이자율로 이렇게 달러로 고정을 해놨죠. 한 다음에 기간만 이렇게 바꿔가면서 300, 200, 200 색칠되고 있죠. 100, 600은 그냥 써도 되지만 그대로 나오겠지만 이렇게 할인을 하면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가 다 현재 가치로 바꾼 애들이 이렇게 다 계산이 됩니다. 얘네들은 전부 다 현재 가치예요. 다 P입니다. 따라서 이걸 다 더하면 되죠. 싹 더해주면 11.37이 나와요. 양수입니다. 현재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가 양수 플러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DCF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NPV 함수를 쓰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그 이자율 공식을 적용할 때 복잡한 캐시플로우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캐시플로우에 대해서 계산을 할 때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으로 NPV를 배웠었죠. NPV를 사용을 하면 이자율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캐시플로우를 1기간부터 다 넣어주시면 돼요. 1기간부터 이렇게 다 넣어주셔서 계산을 한 다음에 0기간은 따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계산하면 역시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완전히 똑같은 값이. 이렇게 계산하나 저렇게 계산하나 쉽죠. 그래서 이 방법을 좀 더 추천을 드리고요. NPV 방법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가격 NPV 값을 11.4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11.4가 되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 그래서 so what? 어쩌라고?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생각을 해보면 나가는 돈과 들어오는 돈을 다 합쳐서 계산을 다 끝냈을 때 0이 되면은 본전이라는 얘기고 0보다 크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0보다 크면 선택을 하면 돼요. 언제? 독립적인 대안일 경우에는 0보다 크면 선택을 하면 돼요.
그럼 왜 0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do nothing의 NPV가 0이에요. 왜냐면 지금 MARR로 나눴는데 MARR로 계산을 해줬는데 MARR이 do nothing의 수익률이거든요. 네. 아이고, 잘 안 보이네. MARR이 do nothing의 수익률이기 때문에 MARR 요 이자율로 계산을 했을 때는 do nothing의 NPV는 항상 0이 됩니다. 항상 0이 돼요. 네. 걔가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 계산한 거기 때문에 걔의 do nothing의 NPV 자체는 0이 본전이 되게끔 해주는 거예요. NPV 자체는. 네. 그러니까 이 이자율, 이 수익률로 돈을 벌면 나한테 본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do nothing의 NPV가 0이니까 do nothing보다 좋아야지 어떤 독립적인 대안을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안의 NPV를 계산을 했을 때 그게 0보다 크면 do nothing보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11.4라는 얘기는 얘는 do nothing보다 좋은 거예요. 네, do nothing보다 좋은 겁니다. 그럼 대안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어떡하냐?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NPV가 가장 큰 거. 현재 내가 현재 가치로 다 환산을 했을 때 플러스 되는 거에서 마이너스 뺀 부분이 이익이 되니까 이익이 가장 큰 것, 이익이 가장 큰 그 대안을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독립적인 대안과 배타적인 대안의 이렇게 선택 기준이 달라지죠. 근데 사실은 같아요. 위에는 똑같이 이제 더 큰 걸 선택을 하는데 위에는 0이잖아요. 0이라고 하지 말고 NPV do nothing이라고 생각을 하면 똑같겠습니다. 독립적인 대안일 때는 do nothing이랑 비교하고 배타적인 대안일 때는 다른 대안이랑 비교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같은 기준이라고 같은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어요. 네, 제가 강의를 할 때 특히 이응 발음이 나오면 조금 신경이 쓰여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안 그러려고 해도 좀 된소리 이응이 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경상도 사람들은 정말로 다 그렇게 말합니다. 안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경상도 사람들이 좀 놀라죠. 네, 이런 거예요. 네, 이런 겁니다. 뭐 인터넷에서 많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건 2의 2승이고 이건 2의 2승이에요. 이건 2의 2승이고 이건 2의 2승입니다. 경상도에선 다 이렇게 발음을 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예전 경상도 사투리에 남아있는 예전 그 한국말의 어떤 잔재일 수도 있는데 경상도 사람들이 안 되는 발음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식으로 좀 남아있는 희한한 성조 같은 발음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투리를 많이 없앤다고 없앴지만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아까 말한 이익 같은 경우도 좀 세게 발음하다 보면 이익 막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좀 발음이 거슬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 순위평가법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위평가법은 설명 다 했어요. 이걸로 뭐 방법 다 설명한 겁니다. 간단하죠. 그럼 순위평가법에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대안의 범위가 서로 다를 때 이걸 비교하는 게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대안의 범위가 다르다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간이 다른 문제가 제일 커요. 예를 들어 A라는 대안은 3년짜리고 B라는 대안은 2년짜리다. 그럼 그냥 NPV 구해서 비교하면 안 되나요? 좀 공평하지 않죠. 왜냐하면 A는 3년의 기회를 가졌고 얘는 2년의 기회를 가졌으니까 기회가 다르잖아요. 네, 기회가 서로 달라요. 기회가 서로 같지가 않기 때문에 이건 동등한 비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비교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LCM법이라고 해서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그 기간만큼 확장을 해주는 거예요. 3년과 2년의 최소 공배수는 6년이죠. 네. 그래서 3년짜리를 이렇게 2번을 합니다. 돈을 받자마자 다시 연기간이니까 여기를 0으로 삼아서 다시 또 시작하는 거죠. 2년짜리면 이렇게 2년 하나, 2년 둘, 2년 셋 해서 3번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A를 3번, A를 2번, B를 3번 한 거를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당연한 얘기지만 귀찮죠. 귀찮고 좀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는 A로 바꿔서 우리가 P, F, A 할 때 그 A로 바꿔서 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연간 등가로 바꿔서 비교를 하면 이런 식으로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연간 등가로 바꾼다는 건 이거랑 똑같은 높이의 일정한 뭔가를 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뭐 몇 개를 붙이든 항상 일정한 높이일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반 늘리더라도 몇 번 반복하더라도 높이는 뭐 이미 높이 똑같이 만들어 놨으니까 계속 똑같은 높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A로 만드는 순간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네. 이걸 조금 이따 살펴볼 거예요. 네. 뭐 안 되면 수업 시간에 살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방법이 LCM법보다는 조금 더 쉽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P로 비교할 수도 있고 A로 비교할 수도 있고 F로 비교할 수도 있고 뭐로든 비교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건 MPB법 P이고요. A로 비교하는 뭐 똑같아요. 결론은 당연히 똑같죠. P로 바꾼 다음에 A로 전환을 하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똑같기 때문에 뭘로 하든 큰 상관이 없습니다. 네, 결론이 똑같다면 더 쉬운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기간이 다를 때는 연간 등가로 만들어서 비교를 하는 방법이 좋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규모가 너무 다를 때, 뭐 당연히 그럼 큰 쪽이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 수익률이 너무 차이가 나면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중복 투자가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면 수량가법의 특징을 보자면 적용이 좀 쉬워요. 직관적입니다. 다 P로 바꿔서 전부 다 F를 P로 바꿔서 그 다음에 더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네. 돈의 시간 가치가 아주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어요. 할인을 하니까요. F를 P로 바꾸는 과정이 있으니까 돈의 시간 가치가 아주 직접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금액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판단 기준이에요. 돈 단위로 나타나거든요. 이게 직관적이라는 얘기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럼 돈을 도대체 현재 가치로 이 대안을 선택하면 현재 가치로 얼마를 벌 거냐? 지금 오늘날의 돈의 가치 기준으로 도대체 얼마를 벌 수 있게 될 거냐를 바로 따져주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판단 기준이 되고 계산한 결과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결과값의 기준이 현재 가치로 환산된 금액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벌써 20분이 넘었네요. 문제풀이를 한 2개 정도 해드릴 텐데 문제풀이는 그러면 또 다른 동영상에서 다음 동영상에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데 빨리 동영상 짧게 하나 찍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문제풀이 동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